1973년 오일 쇼크 당시 일본 도쿄의 주유소 앞에는 수백 미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 밤새 기다렸고 일부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에너지가 멈추자 경제가 멈췄습니다. 당신은 그 장면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의 불편한 예측을 제시하려 합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6개월 이상 봉쇄된다면 일본 경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충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설마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봉쇄는 극단적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가능성만으로도 움직입니다. 2024년 홍해 사태 때 부분적 위험만으로도 해상 운임은 몇 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일본일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이 약 40km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해협을 통해 매일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합니다. 전 세계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1억 배럴 수준이니 단일 해협이 전 세계 공급의 약 2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 경제의 동맥입니다. 동맥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그대로 있어도 피는 돌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주유소의 기름 한 방울은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에서 출발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 길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가격은 즉각 반응합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공급이 흔들리면 선물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정유사는 매입 단가를 조정하고 그 다음 당신의 주유기 화면 숫자가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놓치고 있는 건 속도입니다. 에너지 시장은 재고 산업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처럼 창고에 몇 달치를 쌓아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계 원유 공급 체계는 마치 수도관과 같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야 합니다. 하루라도 공급이 끊기면 압력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그 압력이 가장 먼저 터질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립니다. 한국도 중동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약 94%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그중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일본의 하루 원유 수입량은 약 300만 배럴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해협이 멈추면 하루 200만 배럴 이상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산업 전반에 전력 비용, 물류 비용, 제조 원계 동시에 충격을 주는 구조적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케일이 한 단계 확장됩니다. 당신은 에너지 위기를 기름값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조업 생태계 문제입니다. 원유는 단지 자동차 연료가 아닙니다. 스플라스틱, 화학, 비료, 철강, 항공, 해운, 모든 산업의 기초 입력값입니다. 해협이 막히면 일본 기업의 원가 계산표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여기서 진짜 위험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급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른다 고 판단하는 순간 선물 가격은 과도하게 프리미엄을 얹습니다. 그 프리미엄이 바로 공포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포는 숫자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지정학 뉴스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자본 흐름을 재편할 신호일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닙니다. 그건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목입니다. 목을 쥔 쪽이 흐름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구조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약 94%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한국은 약 70%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둘 다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구조를 들여다보면 리스크의 밀도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이 하루에 수입하는 원유는 약 300만 배럴, 그중 약 8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240만 배럴이 단일 해협에 묶여 있습니다. 해협이 멈추면 공급의 대부분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산 원유 비중이 약 13%까지 올라왔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물량도 일부 존재합니다. 공급선이 완벽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 집중은 아닙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존도는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선택지의 개수입니다. 일본은 선택지가 적습니다. 한국은 제한적이지만 대체선이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위기 시 협상력으로 바뀝니다. 제 공급망은 마치 투자 포트폴리오와 같습니다. 한 종목에 94%를 넣어두면 작은 충격도 계좌 전체를 흔듭니다. 여러 자산에 나누면 손실이 분산됩니다. 에너지 구조도 동일한 논리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경로 의존성 패스 디펜던시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구조를 고정시키는 현상입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은 일본은 중동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공급선을 넓히기보다 기존 공급자와의 안정적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전략이 50년 동안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유 설비, 장기 계약, 물류 시스템이 모두 중동 원유에 맞춰 최적화되었습니다. 중동산 고유황 원유를 처리하기 위한 탈황 설비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원유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설비 개조 비용이 발생합니다. 계약 위약금이 생깁니다. 물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즉, 구조를 바꾸는 순간 당기 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위기가 오기 전까지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로 의존성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케일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에너지 수입 비율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인프라 자산의 문제입니다. 정유 공장은 수십조 원 규모의 고정비 자산입니다. 한번 지으면 30년에서 40년을 씁니다. 전력회사의 LNG 장기 계약은 20년 이상입니다. 이 말은 곧 일본 경제의 에너지 구조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 이미 투입된 자본에 의해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한 기업과 고정비가 무거운 기업은 위기 대응 속도가 다릅니다. 국가도 동일합니다. 일본은 중동이라는 단일 축에 깊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해 연결축이 조금 더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평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격이 오면 가장 집중된 구조가 먼저 흔들립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문제는 해협이 막힐까? 가 아닙니다. 문제는 막혔을 때 누가 더 빨리 흔들릴까? 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에너지 구조를 근본부터 흔들었습니다. 사고 전 일본 전력의 약 30%는 원자력이었습니다. 값싸고 안정적인 완충 장치였습니다. 사고 이후 54기 원전이 순차적으로 멈췄고 2014년에는 가동률이 사실상 0%에 가까워졌습니다. 전력의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이 메웠을까요? LNG,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0도까지 냉각해 액체로 만든 연료로 부피가 약 600분의 1로 줄어 배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이후 LNG 수입을 급격히 늘렸고 현재 연간 약 7천만 톤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LNG의 상당 부분도 카타르, UAE 등 중동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원유에 이어 가스까지 중동 의존이 확대된 겁니다. 한쪽 다리가 아니라 양쪽 다리를 같은 지역에 올려둔 구조입니다. 오늘 원전이 멈추자 일본은 단기 안정성을 위해 LNG를 선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중동 에너지 의존을 이중 고정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은 마치 건물의 기둥과 같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기둥이 하중을 떠받칩니다. 그러나 두 기둥이 같은 방향에서 충격을 받으면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본의 경우
원유와 LNG라는 두 핵심 축이 동일한 지정학적 통로에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되면 원유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LNG, 현물 가격도 급등합니다. 전력 도매 가격이 오르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뒤따릅니다. 이건 단순한 연료비 상승이 아닙니다. 전력은 모든 산업의 공통 입력값입니다. 전기가 오르면 제조, 물류, 서비스업까지 비용 구조가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이 확장됩니다. 에너지 위기가 석유 시장 문제에서 전력 시스템 문제로 이동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재가동된 원전은 약 10기 수준, 전체의 20% 남짓입니다. 정부는 재가동 확대를 추진하지만 지역 반대와 안전 기준 문제로 속도는 제한적입니다. 즉, 원전이 완전한 완충 역할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일본은 LNG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LNG의 상당량은 다시 중동을 통과합니다. 이 구조는 위기 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공급 충격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전달됩니다. 원유 가격 상승, 화살표 전력 비용 상승, 화살표 제조 원가 상승. 충격의 전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수입 문제가 아닙니다. 전력 기반 경제의 취약성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전력의 약 30%를 원전이 담당합니다. 완충 장치가 살아있습니다. 일본은 그 완충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에서는 완충 장치의 유무가 경제 충격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제 질문이 더 구체화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누가 먼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먼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할까요? 후쿠시마 이후의 선택은 단기적 안정이었지만 장기적 구조는 더 단단히 묶였습니다. 당신이 봐야 할 건 단순한 사고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 사고 이후 형성된 새로운 의존 구조입니다. 일본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800만 대부터 1000만 대까지,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 직간접 고용 약 550만 명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산업이 흔들리면 일본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유리. 그리고 이 모든 소재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철강 1톤 생산에 약 20에서 25기가줄의 에너지, 알루미늄 1톤에는 약 170기가줄이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대부분 전력과 LNG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LNG 가격 상승, 전력 요금 상승, 소재 생산 비용 상승, 자동차 원가 상승. 이건 직선적인 공식입니다. 에너지 위기는 제조업 위기로 전환됩니다. 자동차는 글로벌 가격 경쟁 산업입니다. 1에서 2% 원가 차이도 수익성을 바꿉니다. 그런데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 마진은 빠르게 압박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은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을 올려 수요를 줄이거나 마진을 희생하거나 생산을 줄이거나 어느 쪽이든 경제 전체에 충격이 전파됩니다. 여기서 스케일이 한 단계 커집니다. 자동차 산업은 단독 산업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부품업체, 물류회사, 소재 기업이 연결된 생태계입니다. 완성차 공장이 감산하면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매출이 감소합니다. 고용이 줄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것이 산업 생태계 충격입니다. 한국도 자동차 강국입니다. 그러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보다 낮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비중이 큽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일본은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는 호황기에는 강점이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는 약점이 됩니다.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빠르지만 연료 가격이 폭등하면 유지 비용이 급증합니다. 지금 일본 경제는 고성능이지만 연료 민감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원가 상승이 아닙니다. 투자 심리입니다. 에너지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은 설비 투자를 미룹니다. 신공장 건설, 연구개발 확장이 지연됩니다.
자본 지출이 줄면 미래 성장률도 낮아집니다. 위기가 단기 실적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률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제 질문은 더 커집니다. 자동차 산업이 압박받는다면 일본 증시의 핵심 대형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수출 의존 경제에서 환율과 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에서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유조선이 지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일본 제조업의 원가표와 직결된 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당신이 잘 보지 못하는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 위험 보험, 이른바 워리스크 보험입니다. 선박이 분쟁 지역을 지날 때 추가로 지불하는 보험료입니다. 평상시에는 화물 가치의 약 0.01%부터 0.09%까지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의 무시해도 될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긴장이 고조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워리스크 보험료는 평소 대비 약 10배까지 급등했습니다. 2024년 홍해 사태에서도 보험료가 5배 이상 뛰었고 주요 해운사들은 홍해 항로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했습니다. 운항 거리는 약 40% 증가했고 운송 시간은 2주 이상 늘어났습니다. 연료비, 인건비, 금융 비용이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운 뉴스가 아닙니다. 물류는 글로벌 경제의 혈관입니다. 혈관이 길어지면 비용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는 우회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는 사실상 대체 루트가 없습니다. 사우디에는 동서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최대 수송 능력은 하루 약 500만 배럴 수준입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2100만 배럴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해협이 막히면 선박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이 확장됩니다. 보험료 상승 화살표 운임 상승 화살표, 수입 물가 상승 화살표, 소비자 가격 상승. 이 연결고리는 빠르게 작동합니다. 일본은 세계 3대 해운사인 MOL, NYK, K라인을 보유한 해운 강국입니다. 수천 척의 선박이 글로벌 항로를 운항합니다. 운임이 급등하면 단기적으로는 해운사의 매출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교역량이 감소합니다. 화주가 운송을 줄이고 기업이 재고를 줄입니다.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면 수출 의존 경제인 일본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해운 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교역의 온도계입니다. 보험료는 불확실성의 가격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을 크게 인식할수록 그 위험은 숫자로 환산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기업의 손익계산서로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충격은 한 단계 더 확대됩니다. 에너지 위기가 해운 위기로, 해운 위기가 무역 위기로 전환됩니다. 일본 기업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합니다. 물류비 상승은 양쪽에서 압박을 가합니다. 원가는 오르고 판매 가격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진 축소, 투자 위축, 고용 압박. 이 모든 과정은 단 몇 달 안에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원유 수송 통로가 아닙니다. 그곳은 보험 시장, 해운 시장, 무역 시장이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이 흔들리면 비용 구조 전체가 재설계됩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에너지 가격이 아닙니다. 글로벌 교역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긴장에 반응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일본에는 치명적 변수가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엔화는 급격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달러 대비 약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같은 80달러짜리 원유라도 엔화가 약해지면 일본은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위기로 유가가 120달러까지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격 상승 플러스 환율 상승. 충격은 2배로 증폭됩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통화 위기와 결합된 수입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여기에 환율 효과가 더해집니다. 마치 카드값이 오르는데 동시에 소득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상황과 같습니다. 기업은 수입 원자재 비용을 더 높은 가격에 들여와야 하고 그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합니다. 아예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료품 가격이 순차적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서 스케일이 확장됩니다. 에너지 문제, 화살표, 환율 문제, 화살표, 소비자 물가 문제로 전환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저물가 구조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에너지 수입 구조에서는 약점이 됩니다. 특히 일본처럼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경제에서는 환율이 곧 생활비입니다. 환율은 금융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비용의 레버리지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업 마진이 줄고 물가 상승으로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 기업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올리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장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국채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즉, 통화 정책의 선택지도 제한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충격은 금융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해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외환 시장을 자극하고 외환 변동성이 금융 시장으로 확산됩니다. 이건 단순한 유가 상승 뉴스가 아닙니다. 환율, 물가, 금리, 자본 흐름이 연결된 복합 구조입니다. 일본은 이미 높은 국가 부채 비율을 안고 있습니다. GDP 대비 250% 이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에너지 충격이 통화 재정 구조와 결합하면 파급력은 더 커집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일본은 환율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환율이 오히려 충격을 키울까요? 엔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이라는 방패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수입 비용이라는 칼날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위기는 그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일본은 전략 비축유가 많지 않나 160일 넘게 버틸 수 있다던데. 맞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일본의 비축유는 약 160일 이상 수준입니다. 한국은 약 90일에서 100일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일본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비축유는 시간을 사는 장치이지 구조를 바꾸는 장치는 아닙니다. 우선 비축의 대부분은 원유 형태입니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정제 설비가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정제 과정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 비축유의 상당 부분은 민간 기업 보유분입니다. 비상시 정부가 방출을 지시할 수 있지만 행정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스위치를 누르면 즉시 시장에 풀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축은 방패이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봉쇄가 30일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60일이 지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회원국에 최소 91분 비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 위기 대응을 위한 기준입니다. 장기 봉쇄를 가정한 수치는 아닙니다. 여기서 스케일이 한 단계 확장됩니다. 비축유는 국가 단위의 대응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글로벌 단위로 움직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전 세계 원유 가격은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비축을 방출해도 가격 자체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물량뿐 아니라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급 불안을 장기화로 인식하면 선물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 프리미엄이 현물 시장으로 전이됩니다. 비축을 풀어도 공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정유 능력입니다. 일본은 정유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설비 역시 특정 원유 특성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원유를 급히 들여오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특정 부품에 맞춰 제작된 공장에 갑자기 다른 규격의 자재를 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가긴 하지만 최적 상태는 아닙니다. 비축은 완충 장치일 뿐 의존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기업은 장기 계약을 재검토하고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책 전환에는 정치적 비용이 따릅니다. 결국 비축 160일은 숫자상 안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카운트다운 시계에 가깝습니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그 시계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일본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비축은 준비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취약성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 봉쇄 앞에서는 어느 나라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일본은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서도 빠르게 바꾸지 못했을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고정비 구조가 핵심입니다. 정유 설비, LNG 터미널, 장기 공급 계약. 이 모든 것은 수십 년을 전제로 설계된 인프라 자산입니다. 한번 구축하면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전력 회사들은 카타르, UAE 등과 20년에서 25년짜리 LNG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막대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정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고유황, 원유에 맞춘 탈황 설비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른 원유로 전환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구조는 의지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경로 의존성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첫 번째 흐름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에 따르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6%부터 38%까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약 20%대 초반입니다.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두 번째는 원전 재가동입니다. 일본은 원전 운영 기간을 최대 6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재가동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 비중이 높아지면 LNG 의존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공급 다변화입니다. 미국산 원유, 호주산 LNG 등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스케일이 가장 크게 확장됩니다. 이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이 지명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곳은 글로벌 에너지와 교역의 관문입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전기요금, 주유소 가격, 식료품 물가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국방 안보와 같은 수준의 전략 변수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아도 해협 하나가 막히면 경제는 전쟁과 유사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50년간 이 취약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꾸는 데 드는 비용, 이해관계, 정치적 부담이 변화를 지연시켰습니다. 한국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동 의존 70% 역시 높은 수치입니다. 비축 90일은 시간일 뿐입니다. 지정학을 모르면 경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를 단순한 뉴스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신호로 읽을 것인가? 에너지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본은 그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산업과 통화를 분석할 때 에너지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공급망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이 시민이라면 에너지 정책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조선은 그 좁은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흐르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구조 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충격을 기회로 전환합니다.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The ones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A,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